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팟캐스트 책 사이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무엇에 분노하고 누구에게 화를 내는가 뒤에 얘기는 잘 안 한 것 같고요. 무엇에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네. 아쉽게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못했어요. 나만의 어떤 화를 푼다든지 뭐 사귄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뭐 매운 뭐 엽기 떡볶이를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노래방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런 각자의 좀 노하우가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어떤 거예요? 궁금하다. 저는 자요. 아, 잔다. 그거만큼 좋은 해결책이 없죠. 저는 와이프하고도 싸우면 자요. 그리고 이 아주 맨정신일 때 여러 차례 이걸 얘기했어요. 내가 상처받거나 화가 났을 때 나랑 논리적으로 싸우려고 하면 당신도 크게 다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나를 일단 재워라. 그리고 이제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아침에 사죄의 말과 함께 이렇게 얘기가 잘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말하자면 이 훈육하는 법을 와이프한테 공유를 했는데 잠을 자면은 좀 제가 인전에 인상 깊게 봤던 SF 소설 중에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 SF 이제 소설에 그런 소재가 잘 등장하잖아요. 냉동인간 같은 거. 주인공이 냉동인간이 되기 직전에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극도의 분노 상태에서 냉동이 된 거야. 30년이 지났는데 일어나서 생각해보니까 화가 안 나. 그래서 이거 진짜 그럴 법하다.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시간이 30년이 지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다. 이미 지나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잠자는 게 최고의. 저는 화가 났으면 일단은 화를 내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멈춰! 그리고 일단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잊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결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나는 건 아닌데 일단 네. 참고 일단은 그 순간에는 참는다기보다 화를 내지 않겠어 라고 결정하고 그 순간을 피하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분석하고 그다음에 전략을 짜고 칼 같은 걸로 이렇게. 그래서 승리의 전략을 필승의 전략을 짜서 멋지게 깔끔하게 해결하는 편이에요. 너무 이마트에 가서 화도를 산다.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약간 내가 화가 났던 일에 대해서 전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화가 풀려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어떤 말이 있었거나 마음이 있었어. 이게 부당하다고 하면 그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 한 화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그 사실을 제거해야만 혹은 그것들을 뭐 합의를 통해서든 아니면 응징을 통해서든 뭔가가 되어야 내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해결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골몰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러니까 일과에 관련된 것 속에서는 서로 어느 정도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솔직히 막 이렇게 내가 화가 난다고 막 다 쏟아부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세련되게 대처하는 법들을 프리랜서로 되게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게 돼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 맥락의 그 이메일 작성에 있어서는 어떤 달인의 수준에 가 있는 사람인데 저희 그 직장 동료분들은 가끔 약간 이거 문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지적하면서 잘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될 때 저한테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일종의 템플릿 이메일을 만들어서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나의 화를 어쨌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화가 나 있다라는 걸 전달하면서 문제를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근데 저는 지난 방송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를 거의 안 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 어지간한 그 영역의 일들은 다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히 악의를 갖지 않더라도 그냥 살다 보면 귀찮을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그러면 해야 할 의도까지는 없었지만 상대에게 결과적으로 해를 끼치는 일을 할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서로 어느 정도까지는 뭐 적절히 참고 넘어가는 그렇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나와 함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이만큼 이제 방어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들어오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사수하는 데 있어서는 좀 나서는 편이 화가 먼저 나요. 네. 왜 이렇게 존중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올까? 이건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예 이제 화를 내려고 생각하고 연락을 합니다. 이것은 화를 낸다. 화를 내서 내가 화가 났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이게 그분이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이해하게 한다. 화라기보다는 그럼 단호한 대처 아닌가요? 뭐 그게 그거죠. 왜냐하면 상대는 화라고 느낄 거예요. 단호한 대처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상대는 납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저쪽이 엄청나게 싫어한다. 저 사람이 화를 낸다. 이걸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걸 되게 경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시죠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우주 이 빠돌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주 빠돌이? 네, 우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화를 안 내요. 왜냐면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자기는 그냥 먼지야. 한 톨의 먼지이기 때문에 다 부질없어요. 저도 약간 박알라드님이랑 성향이 비슷한데 이런 과정을 다 거쳐요. 뭐 쟤도 제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나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뭘 화를 내 그냥 서로 그냥 적당히 참아주면서 사는 거지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는데 약간 저거는 단호한 뭐라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소명의식이에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라는 걸 인지했을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약간 그런 제 보기엔 아마 유학을 전공했던 영향이 크지 않나. 참 이 전공이 뭐 직업이나 이런 데 큰 영향을 안 끼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다시금 또 하게 되네요. 자, 오늘 저희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던 화와 분노에 대한 근황 듣고 나눠봤고요. 그러면 후다닥 1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후다닥 1쇄가 다 팔려서 빨리 2쇄를 찍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시작한 코너죠. 후다닥 1쇄입니다. 그렇죠. 제가 3권의 책을 먼저 추천을 하고요. 그중에 김느낌님과 황주부님의 추천을 받아서 한 권의 책을 골라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번에 제가 추천한 3권은 다 각자 맛이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안그래픽스 출판사에서 나온 사이먼 가필드의 작은 세계 미니어처라는 책인데요. 이 사이먼 가필드라는 사람은 저술가예요. 뭐 지도에 대한 책도 쓰고 뭐 시간에 대한 책도 쓰고 자기 관심 있는 주제를 공부해서 책을 쓰는 사람인데 이 작은 세계 미니어처라는 거는 왜 우리 그런 모형들 많이 하잖아요.
뭐 디오라마라고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 사람들이 이런 미니어처를 만들면서 갖게 된 어떤 감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뭐 미니어처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영화 찍을 때는 적은 자본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네. 위해서 미니어처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전쟁 같은 경우에도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네.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또 미리 이 건축물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비율을 축소할 때 우리가 손실하는 또 다른 감각과 정보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가면서 재미난 얘기들을 펼쳐요. 이게 꼭 그런 큰 건물만이 아니고요. 뭐 우리 어릴 때 자동차 같은 것도 네. 이렇게 지금도. 예, 가지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렸을 때 그거 갖고 놀던 감각이 예. 성인이 돼서 이게 뭐 그 조립식 이런 프라모델도 비슷한 네.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나 로망으로 또 연결되는 감각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재미나게 풀어내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장 피에르 보라는 프랑스 학자의 책인데 도둑 맞은 손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그 제목에서 알려주는 사건 자체도 흥미로운데 번역자가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김연경 교수이기도 해요. 근데 도둑 맞은 손이 무슨 얘기냐면 이 프랑스에서 이 가상의 사례로 자자가 얘기를 하는 건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나서 손목이 잘렸어요. 그런데 평소에 이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던 다른 동료가 그 손을 가져다가 불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일종의 복수를 한 거죠. 근데 이 다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부당하고 내 신체의 일부를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이걸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네. 존엄함이 인권과 법 체계의 근원이잖아요. 그런데 신체나 육체는 그것에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우리 영혼과 신체가 지금의 하나의 몸처럼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분리됐을 때는 이제 그것은 일종의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땅에 떨어진 어떤 네. 동전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순 사람이 임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우리 언뜻 들으면 되게 앞뒤가 안 맞는 네. 건데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근대 어떤 법 체계,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어딘지 그리고 점차 이제 우리가 몸과 정신에 대한 얘기를 특히 프랑스에서 이제 몸에 관련된 철학들이 워낙 흥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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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새롭게 생각해볼 주제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사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책인데 사실 최근에는 이런 이슈 다른 책들이 대부분 인공지능이나 네, 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얘기들로만 이루어졌거든요. 유전자 얘기라든지. 근데 이걸 이렇게 시간을 앞으로 돌려가서 비슷한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다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그런 책이고요. 마지막 책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뭐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김호 작가의 책인데 저는 제목에 딱 꽂혔습니다. 네.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법에 대해 알려주는 네. 책인데요. 세 권의 책,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후다닥 일세 대표 도서로 선정하셨습니까? 저희는 네. 이번 달에는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책을 고르셨어요? 일단 저는 이 세계 책 목록을 받았을 때 정말 네. 박 알라딘님의 독서 세계의 넓고 무궁무진함과 나날이 그 소재들의 성의가 있어요. 굉장히 놀랐고요. 아니 마침 이런 책들이 나왔을 뿐입니다. 네. 제가 정말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특히 도둑 맞은 손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게 뭐에 대한 책이야? 라고 처음에 정말 사실은 저도 처음에 잘못 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아니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해서 쓴 거야? 라고 할 만큼 너무 낯설었고요. 그래서 선뜻 사실은 궁금하긴 했지만 선뜻 손이 가진 않았고요. 작은 세계 미니어처는 조금 읽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책들에게 그렇게 크게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이건 정말 취향을 타는 네. 약간 이런 잡학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겨볼 법한 책인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김느끼님은 처음부터 이 책이었나요?
저는 작은색의 미니어처도 저의 취향과는 맞아서 그거하고 요거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황주부님께서 요 책이 또 좀 땡기신다. 그래서 네. 저도 뭐 좋습니다 해서 이제 이 책을 고르게 됐죠.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저는 이 책으로 확정됐다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음에 제일 궁금했던 게 네. 김느낌님 네. 질문을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 책 어떻게 읽었을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10년 차 기자인데요. 7년 차 이전에 이 책을 봤다면 네. 굉장히 격하했을 겁니다. 격하. 격하. 깎아내림. 되게 깎아내렸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와서는 기자가 질문을 많이 하는 직업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기자의 질문과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좀 달라요. 이 기자의 질문은 뭔가를 파헤치는, 진실을 알아내는, 거의 근접해 가는 네. 약간 그런 질문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의 질문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도 이 책 제목이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딱 이 책을 보면 제목에도 물음표가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물어보면에 집중을 할 네, 텐데 네. 이 책의 사실 메인 메시지는 원하는 답을 듣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디자인이 좀 잘 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읽기에는 약간 간지럽다고 하나요? 예, 문체가 나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친절하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친절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책이라는, 잘 이렇게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진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리뷰를 하려면은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앞부분에 임팩트가 좀 있는 편이에요. 앞부분에 임팩트가 좀 있는 편이고, 여기서 시킨 대로 하면 적어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인터넷에 뭐 신입사원들이 꼭 읽어야 할 약간 처세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한테 궁금한 걸 물어볼 때 그렇죠.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때 가급적 이렇게 물어보면 눈총 안 받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네. 뭐 테크니컬하게 설명하면 네. 내 무지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렇죠. 그것이 호기심과 적극적인 태도라는 걸 전달하는 질문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상사들이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 불필요한 것도 알려주려고 막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라서 질문하는 부하직을 엄청나게 좋아하죠. 저는 이 책 제목 듣자마자 네. 이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질문들이 막 떠올라요. 저도 늘상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고 뭐 그런 질문 제일 많이 받지 않겠어요? 뭐 어떻게 하면 이 책이 잘 나갈까요? 요즘 무슨 책이 잘 나가나요? 전형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는 질문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큰 질문이고 저는 그래서 이런 답이 있어요. 뭐 요즘 무슨 책이 잘 나가나요? 베스트셀러 목록입니다.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십시오.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친한 사이에서는 아예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걸 뭐 무슨 책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지금 일하는 곳에서 10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다가 최근에 그 보직을 옮겼거든요. 네. 그럼 그 자리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실 거잖아요. 그분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요. 저한테 와서 다 어떤 분이에요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전 역으로 물어보거든요. 아니,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답하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너무 큰 질문이고 그렇죠. 이걸 네. 뭐 물론 아까 김느끼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이라는 거 알죠. 하지만 조금만 더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이 청자가 저잖아 이 경우에는 네.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할 거라는 걸 예상한다면 네. 이거는 피하는 게 좋은 질문이죠. 안 하면 좋죠. 예. 그리고 저도 할 대답 별로 없고. 근데 제가 피해가는 방법. 저도 거예요? 아직 그분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곤 하죠. 예. 그래서 저는 정말 구체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 책이었어요. 네. 저는 사실은 이 책의 첫 챕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실제 제가 겪은 일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시작이. 왜냐면 제가 네. 4월에 여행을 갔다가 여행지에서 발가락이 부러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여행 끝이 아니라 딱 중간이었어요. 그래서 숙소를 옮겨야 되는데 당연히 못 옮기고 비행기를 탔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싸게 예약을 하려면 환불 불가. 호텔 사이트에서 이제 그걸 예약을 해놨는데 우리 남편은 당연하게 안 될 거야. 포기해. 그리고 그냥 생까. 근데 제가 영어도 짧은데 메일을 보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보냈냐면 내가 다쳤다. 그래서 너무나 너네 호텔에 묵고 싶지만 묵을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일정을 못 채우고 귀국을 해야 될 것 같다. 마지막에 그런데 혹시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환불을 해줄 수는 있겠냐. 이렇게 물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환불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첫 챕터에서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외 조항에 대한 것을 질문하라라는 챕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는 나랑 너무 똑같네. 그리고 그냥 너무 재밌다고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책을 다 읽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생각이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예외 조항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못 가게 됐는데 내가 못 가서 미안하다. 나 너 정말 가고 싶었다. 이런 사정이 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그런데 혹시 예외 조항이 있느냐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이분은 환불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거든요. 나는 예외 조항을 물은 게 아니라 나의 사정이 이러하고 그러니까 친절하게 나의 상황을 설명한 거죠.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뭔가 나의 마음은 이런데 혹시라도 환불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태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많은 부분에서 저는 이 책이 질문에 대한 책으로도 읽히지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태도에 대한 책으로 많이 읽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전략적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계 속에서의 질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히려 이 책을 읽을 때 저는 각각 챕터에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왜 약간 암기식처럼 외우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을 태도에 대한 직장 생활의 태도에 대한 책으로 읽어보면 네네.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앞서 이걸 네.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저한테 그렇게 물어오는 상황들 중에 다수는 의견을 묻는 거거든요. 근데 의견을 주려면 구체적인 상황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건 사실 의견을 묻는 건데 질문처럼 그렇게 크게 던져버리면 네. 더 진전될 얘기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게 너무나 많은 또 다른 의사소통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저는 의견을 구하는 요청이 올 때 네. 상대가 전해준 정보의 깊이나 질이나 양만큼만 답을 합니다. 예를 들면 A와 B 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A가 좋습니다. 이 이상 답을 안 해요. 네. 근데 A와 B가 있는데 A는 여차저차해서 A가 나왔고 B는 여차저차해서 B가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A와 B의 이런 부분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면 제 생각엔 A에 그렇게 근거로 생각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B에는 다른 근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B가 좀 더 합리적인 결론일 것 같네요. 라고 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에게 오는 많은 이제 그 요청 혹은 의견 질문들은 전자로 많이 와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의견을 구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면 굳이 나한테 물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 그냥 사람에게 묻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질문이나 요청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이 적극성 자체가 네. 많이 낮아지죠. 그렇죠. 네. 그 저는 똑같이 그래서 뭘 물어볼 때는 되게 길게 쓰는 편이에요, 메일을.
그래서 전화보다 메일이 좋아요. 명확하게 오갈 수 있고 정리가 증거가 되고. 남고. 아 그렇죠, 맞아요. 뭐 증거도 그런 것도 남고. 물론 있어요. 너무 이제 중요하죠. 막 현장에서 대화로 나눴잖아요. 내 의견이 도대체 어떻게 전달될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 불신의 사회라서. 하여튼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게 되는 장면이 많았던 책이에요, 저한테는. 이 책에 근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포인트가 되는 조언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이 정말 맞는 생각이다. 이렇게 해보는 거. 뭐 과거보다는 미래로, 뭐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뭐 이런 조언들도 나오는데 이 중에 좀 이런 건 염두에 두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없으셨어요? 질문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어떤 거야? 사람은 질문을 하는 사람을 기억을 더 선명하게 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안 하고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이 책이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거지 같은 질문을 하면 나쁘게 기억을 하죠. 나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 거고 좋은 질문을 하면 좋게 선명하게 기억이 남게 되는. 그래서 이제 뭐 질문은 할수록 좀 느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질문을 내가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원 포인트 핵심을 딱 꿰뚫는 질문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왜냐하면 또 이게 같은 질문이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뭐가 저는 괜찮았냐면 어느 정도는 그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상대방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근데 사실 이제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누군지 먼저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는 가급적 피하고 이 사람이 선호하면서도 살살 구슬리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 이제 계속 이제 질문을 던지고 연습을 해야 이제 사실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생각 가지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질문을 잘하면 질문자가 더 이제 잘 각인이 될 수 있다. 요거 두 가지. 저는 이제 느낌님 말씀하신 데서 이어 말하자면 거기서 보면 왜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질문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되게 불리하잖아요. 이분들은. 그렇죠. 왜냐면 나는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미 내가 말하려고 회의는 끝났어.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그 불리함 속에서 부당함 속에서 어떻게 보면 회사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질문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면 내가 채 정리되지 않고서도 그 안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 일정하게 이제 그럴 수 있다는 면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또 하나는 챕터 하나로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질문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법에 익숙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심플하게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게 전 자아 성찰이라고 생각해요. 자아 성찰이 엄청 대단한 게 아니라 남에게 질문하듯이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뭐 이런 질문을 나한테 던지는 거죠. 그럼 왜에 대해서 내가 답하고 또 답해 꼬리에 또 질문이라는 게 특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나에게 질문을 하면 우리가 사실은 저번 시간에 우리 나르시시즘 얘기도 했지만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요. 근데 세상에 제일 모를 게 자아잖아요. 이놈의 거는 비춰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습관이야말로 저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헤매지 않고 하루하루를 좀 알차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고 하니까 요즘 SNS에서 자주 그 질문에 관련돼서 이제 농반 진반 올라오는 얘기들이 뭐 여러분들도 다 들으시면 공감하실 거예요. 영화 GV라든지 뭐 강연회 같은데 가면 네. 이제 처음에 질문을 이제 하라고 하면 다들 머뭇머뭇거리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늘 먼저 질문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질문의 특성은 대체로 질문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인생과 삶의 여정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 질문으로 오기까지 수십 년의 이제 삶을 이제 펼쳐 보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우린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 책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뭐 앞서 잠깐 그 상황을 말씀드리긴 네. 했지만 이제 자리를 옮기면서 새로운 분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 면접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10년 만에 하는 어. 면접이다 보니까 질문지가 마땅히 네. 정리된 게 없어요. 네. 제가 질문을 다시 만들었어요. 어. 이제 뭐 인적성 질문과 네. 이제 직무적성 질문을 만드는데 인적성 질문 중에 스스로 너무 그냥 제 어떤 뿌듯해요? 그 마음의 위안을 주는 질문 어떤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인적성 질문에 네. 은퇴 후에 충분한 시간과 돈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근데 이걸 물으면서 저도 모르게 웃고 있는 거 있죠. 나한테 하는 질문인데 이분들께 하고 있구나. 근데 정말 그 답변이 그 나이대에 따라서 많이 달랐어요. 면접이요? 면접 때. 네. 음. 1차 면접 때였는데 실무자 면접 때 20대 분들끼리 같이 봤거든요. 다대다로. 이분들 대체로 어떤 공간을 만든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북카페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드는데 세 분이 공이 네.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간이 없으니까 지금. 근데 이제 30대 한 후반에 계셨던 저와 이제 나이 차가 많이 나지 않는 네. 분들 뭘 해야 하나요? 라는 이제 이렇게 묻진 않았지만 약간 이런 느낌의 아니 내가 돈하고 시간인데 뭘 해? 쉬면 되지. 너무 공감가. 그 답변을 듣기 위해 질문을 내가 만든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시간이 좀 기억이 나네요. 김느끼님은 이렇게 이직을 우리 셋 중에 제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안 하시니까. 이렇게 좀 그렇게 면접 때 좀 인상적인 질문 같은 거 없으세요? 질문이요? 네, 받아본 거. 받아본 거. 네, 해본 거 말고. 저는 이렇게 면접 때 막 이렇게 엄청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사실 타입이에요. 타입이어서 그냥 물어보면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주로 기자니까 그런 거 물어봐요. 이때까지 쓴 기사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기사가 뭐냐? 당신의 성명절기 이게 뭐냐? 그런 거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해주죠. 대답을 해주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도 되게 다 있네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는 책이에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사실 그런 스킬을 좀 배우고 싶거든요. 이게 질문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제 그런 책으로는 괜찮은 책이 고수의 질문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언제 나왔지? 올해 나왔나? 하여튼 고수의 질문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자가 하는 질문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책이고 이 저자가 서문에서 질문에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자기가 모르는 걸 알고자 묻는 질문. 두 번째는 자기가 알고 있는데 상대방한테 답을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기 위해 묻는 질문. 세 번째는 자신도 모르고 쟤도 이걸 모른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 함께 답을 찾아가 보자.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책 소개한 이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는 이제 사실 두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기자들도 사실 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네네, 답을. 네. 근데 제가 말을 해줘야 내가 기사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생각나가지고 찾아본 기사가 그 피케티 관련 인터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도마 피케티 네. 한국에 왔을 때 2014년인가 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그 되게 평등하고 공평하고 기회평등이 되게 강조했던 경제학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오기 이틀인가 3일 전에 박근혜 정부가 그 다음 해 2015년 예산안에서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고 나는 불어를 전혀 못하는데 그날 진짜 천우신조로 동시 통역을 해주는 분이 엄청 불어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는 약간 좌파야. 음. 성향이. 음. 보통 이렇게 질문이 길면 커트하는데 그날은 내가 불어를 모르지만 뭔가 내가 말한 것이 다 지금 번역이 통역이 돼서 전달되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이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평소에 책에도 그렇고 교육 정책, 공평한 교육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하지 않았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갈라디님이 네. 아까 얘기하셨던 충분히 준 거죠. 이 맥락을. 네. 그랬더니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음. 그래서 졸지에 도마 피케티가 한국에 와서 책 팔러 와가지고 박근혜 정부를 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기자가 50명 정도 있었는데 모두가 다 그 야마라고 하는 네. 그걸 주제로 뽑았어요. 네. 네. 그걸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되게 뿌듯했던. 승리의 경험이네요, 진짜. 그렇죠. 아니 그 도마 피케티가 뭐 알았겠어요. 한국에 뭐 무상교육 알게 뭐야 얘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짧은 순간에도 뭔가 이게 3번일 수도 있겠네. 뭔가 만들어가는 약간 이 피케티가 실실 웃더라고 저를 보고. 난 너의 마음을 알 것 같아. 이런 제스처였던 것 같은데. 예, 아직 날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책 나왔던데. 예, 아무튼 그래서 한국 정부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게 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코멘트를 했던.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질문 자체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질문이 되게 강조되고 있잖아요. 근데 질문하고 하면 우리가 딱 이렇게 같이 떠올리는 짝이 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질문, 정답.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다뤘던 책에서도 정답 사회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이상이야 정답이야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몰입되어서 그 바깥의 것을 용납하지도 못하고 남이 하지 못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사실 용납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것의 짝을 이제는 답이 아니라 그죠? 각각의 해로 좀 가져가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처세의 관점이 아니라 조금 이런 것 속에서도 사실은 관계라는 게 변화무쌍할 수 있잖아요. 저는 요즘 책을 읽을 때 이 책에서도 그렇고 그 분노의 돌파구라는 책이 있었어요. 느낌님 소개하셨던. 네네. 거기에 보면 너무 일상적으로 부하라는 표현이 나와요. 부하 직원, 부하.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말 자체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요새도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 부하라니. 팀원이거나 그냥 직원이거나 사원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이런 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관계라면 어떤 상하관계, 질문이라면 답,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은 좀 열려 있을 필요가 있잖아요. 이 안에 변화무쌍함을 인정할 때 사실 각자의 조금 더 멋지고 나다운 태도, 그래서 새로운 룰들이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도 아까 얘기하다가 저도 네. 모르게 부하 직원이란 말을 썼는데 현실에서는 쓰지 않는데 요새는 그러면 안 쓰는데 진짜. 그런 말을 쓸 상황이 거의 없죠. 네. 근데 뭔가 지칭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될 때는 네. 뭐 다른 말이 안 떠오르면 쓰기도 하는데 네. 근데 그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각자의 네. 그걸 펼쳐간다라는 게 네. 이게 말은 맞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되게 스스로 어떤 꼰대 포비아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꼰대 되지 말아야지. 혹은 스스로 정말 나는 꼰대가 됐다. 이러면 은퇴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강하게 갖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그 어떤 도제식 시스템으로 업무를 전달해야 되는 네.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렇죠. 사이에서 네. 이게 늘 엄청 고민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던질 때 네. 이 큰 틀에서는 저 사람도 저 사람 스타일과 저 사람 이름으로 새롭게 펼쳐나가는 게 당연히 맞는데 네. 또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답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혹은 정답에 가까운. 이걸 전달을 상사가 부하에게 하는 네. 것처럼 안 되게 네. 하는 것이 네. 정말 쉽지 않은 문제다. 그 이유가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네.
근데 가끔 계약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들 때가 많냐면 이 사람이 나를 부하인 줄 아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관계 자체가 달라요. 회사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냐면 수직적 관계, 뭐 요새는 수평적 관계가 더 많기도 하지만 이런 관계에 익숙해져서 갑을이라고는 표현되지만 사실 동등한 계약 관계잖아요. 이때에도 그 습을 가지고 권력적인 지위를 견주고 그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지금은 계약관계 자체가 예전처럼 이렇게 직장에 속해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보다 사실 거래처라든가 이런 프리랜서로 맺어가는 관계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관계의 틀도 마치 조직의 틀처럼 이것이 그리고 고민을 얘기할 때도 항상 이것이 위주가 되고 나머지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저는 이런 게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랜서와 회사와의 계약 관계처럼 수평적 계약 관계가 사실 이제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양이 많고 이런 관계들의 새로운 모델들이 또 조직에 들어가서 이 조직의 문화를 또 바꾸는 데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프리랜서들은 그 말씀하신 조직과 거래 관계를 맺고 일을 할 때 그 계약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도 이것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질문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은. 네. 저는 이게 또 싸움 날 것 같긴 한데 저는 프리랜서들이랑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에도 있었다 보니까 방송국 작가들이 다 프리랜서고 그렇죠. PD들 중에서도 프리랜서가 많아요. 네네. 프리랜서의 그러니까 먼저 앞서서 이제 바갈라디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꼰대를 그냥 저의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제가 아직 그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해서. 망했어 이번 생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직업을 잘못 고르. 왜냐하면 기자는 만약에 이제 제가 뭐 저는 데스크도 했었으니까 데스크가 전데 후배 기자가 기사를 썼어요. 그럼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은 걔가 질 수 없거든요. 직제상 그래요. 제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걔는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책임하고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걔는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 내가 지니까. 프리랜서 얘기로 돌아가 보면 이게 궁합이 잘 맞는 프리랜서를 만나면 너무 행복해. 근데 궁합이 안 맞는 프리랜서를 만나면 일이 매듭이 안 져졌는데 그냥 다 손 놓고 집에 가는 경우가 생겨요. 특히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그럼 답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주워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마찰 같은 게 많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서 만약에 필요 이상의 책임을 더 요구를 해야 된다. 프리랜서한테. 그럼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이라는 게 일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보상을 더 해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열과성을 다해도 이 결과물의 퀄리티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답답하죠. 뭐 정답이 없는 문제 사실.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건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지나치게 개인의 캐릭터에 혹은 권력 구조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많은 그러니까 이 책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전체랑도 연관이 되는 건데 사실 많은 부분이 문자로 정리돼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대답도 안 했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 이제 이것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정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거든요. 물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것처럼 편한 게 없죠. 세상 편한 게 없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거는 근거가 없어요. 서로 해결해야 될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좀 이런 것까지 서로 얘기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세한 것들을 궁금한 걸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확인을 받고 그걸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불편한 일이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쵸. 근데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그런 경험은 아직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 질문의 태도, 방법
사실 그거랑 연관돼 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넘어가 큰 문제 생기겠어?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 프리랜서랑 어떤 회사의 계약 관계에서도 사실 그런 네. 게 많죠. 근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프리랜서가 약자의 입장에 처할 때가 많으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구를 당연히 해야 될 부분도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15일이 입금일이면 15일에 입금이 돼야 되는데 25일에도 입금이 안 됐을 때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게 프리랜서들에게 주어진 혹은 프리랜서가 지금 놓인 많은 사회적인 환경이긴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 김리끼님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들도 네. 당연히 있겠지만 그 부분 역시 문서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여기서 아주 사소한 반론을 하나 제기하면 그 문서화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경력직들만 일하게 됩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일을 해보니 아,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네. 아. 그래서 저는 약간 봐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 저의 화두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에 대한 난이도를 네. 좀 정확하게 매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령 뭐 굉장히 일을 잘하는 작가, 이 작가는 당연히 대우를 잘 해줘야 되죠. 일을 잘 못한다고 해서 대우를 못 받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문서로 얼마든지 이거를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도 일이 잘 돼요. 그리고 이 일은 어차피 소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해도 되고 저 사람이 해도 되는 종류의 일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앞전에 그걸 너무 이렇게 빡세게 해놓으면 이 문서로 한 거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강해지게 되면 오히려 그런 기회를 제약하는 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 쉽지 않은 문제네요. 네. 왜 이런 책까지 나왔는지 새삼 느낄 수가 있고요. 네. 또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책에서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나 네. 상황들이 비단 뭐 질문하고 답하는 답을 찾아내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일하면서 또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 나누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에 대한 또 고민들과 궁리를 하게 만드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품으면서 다음번 저희가 방송할 때는 이 후다닥 1쇄 이번 책이 2쇄를 찍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해 오늘도 이야기를 또 굉장히 많이 나눴네요. 네. 항상 이거 간단하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실 들어오는데 이게 저희가 좀 외로운가 봐요. 가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네. 나날이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저희 하여튼 이번 후다닥 1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여러분들의 감상도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김리끼님과 황지부님도 오늘 S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